아주 특별한 식물입니다. 바로 명아주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오늘은 이 명아주의 숨겨진 가치를 알려드릴게요. 명아주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 잎의 중심부가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 특징 때문에 붉을명자를 써서 명아주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고요. 잎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어 학명에는 백색이라는 뜻의 앨범이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면 잎 모양이 거위 발을 닮았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거위의 발이라는 뜻의 CHENOPODIUM이라는 학명을 가졌어요. 명아주는 예로부터 아주 유용한 나물이었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기 전인 5월에서 7월 사이 어리고 부드러운 순을 채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명아주를 1분에서 2분 정도 살짝 데쳐주세요. 시금치 데치듯이 하면 됩니다. 데친 명아주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 뒤 다진 마늘, 참기름, 소금이나 국간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맛있는 명아주 나물이 완성돼요. 된장이나 고추장에 무쳐도 별미고 된장국에 넣어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말려서 묵나물로 만들어두면 겨울 내내 귀한 반찬이 되기도 하죠. 명아주는 맛만 좋은 게 아니라 효능도 뛰어납니다. 비타민 A와 C는 물론 칼슘, 철분, 칼륨 같은 무기질이 아주 풍부해요. 전통적으로 해열과 이뇨 작용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 개선이나 피부 염증 완화에도 사용되었어요. 특히 베타인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명아주에는 수산 성분이 있어서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하고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명아주의 가장 특별한 가치는 바로 이 단단한 줄기에 있습니다. 이 줄기로 만든 지팡이를 청려장이라고 하는데요. 가볍고 단단해서 예로부터 최고의 지팡이로 꼽혔습니다. 청려장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장수와 효의 상징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의 나이가 70세, 즉 고위가 되면 임금이 직접 청려장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들께 대통령 명의로 청려장이 증정된답니다. 이처럼 명아주는 척박한 땅 어디서든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과 검소함을 상징하는 서민의 식물이자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길에서 명아주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보물, 명아주 이야기였습니다. 싱그러운 초록 잎 사이로 하얀 물감을 스치듯 그린 무늬. 산책길에서 마주친 이 아름다운 식물, 바로 반엽둥굴레입니다. 둥굴레라는 이름은 땅속 뿌리줄기가 마치 둥글둥글 굽이치며 뻗어나가서 붙여졌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잎에 이렇게 고운 무늬를 가진 변종을 특별히 무늬둥굴레라고 부릅니다. 주로 그 독보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관상용으로 사랑받죠. 따스한 봄이 오면 아치형으로 휜 줄기를 따라 잎사귀 아래에 수줍은 듯이 작고 하얀 방울 모양의 꽃들을 조롱조롱 피워내요. 마치 숲속을 밝히는 작은 등불 같지 않나요?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 덕분에 정원을 한층 고급스럽고 신비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둥굴레의 진짜 매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화려한 잎사귀 아래 땅속에 숨겨진 뿌리는 예로부터 아주 귀한 약재이자 건강 식재료였어요. 신선히 먹는 풀이라 불렸을 정도니까요. 피로 회복과 체력 보강에 도움을 주는 사포닌과 다당류 성분이 풍부하고 건조한 기관지를 보호해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며 전통적으로 혈당 조절을 위한 보조식품으로도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수한 맛에 즐겨 마시는 둥굴레차 역시 바로 이 둥굴레의 뿌리를 이용해 만듭니다. 뿌리를 깨끗이 씻어 얇게 썬 뒤 햇볕에 바싹 말리는 과정을 거치고 약한 불에 정성껏 여러 번 덮어내면 비로소 그 특유의 깊고 구수한 풍미가 완성되죠. 차뿐만 아니라 뿌리를 간장에 졸이거나 밥을 지을 때 넣어 영양을 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약용이나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잎에 무늬가 없는 일반 초록 둥굴레라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무늬둥굴레는 독성은 없지만 관상용으로 개량된 품종이니 반드시 눈으로만 그 아름다움을 즐겨주세요. 꽃이 지고 난 자리에는 이내 까맣고 동그란 구슬 같은 열매가 맺힙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을 즐겁게 하고 그 뿌리로는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둥굴레. 자연이 인간에게 준 참 기특하고 고마운 선물입니다. 요강을 뒤집는 열매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복분자입니다. 한자로 뒤집힐 복, 요강분, 아들자를 쓰는데 여기엔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노인이 산에서 길을 잃고 이 열매를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소변줄기가 너무 세서 요강이 뒤집혔다고 해요. 이 때문에 예로부터 복분자는 정력과 신장 기능을 돕는 열매로 알려졌습니다. 복분자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성 관목으로 주로 산과 들의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랍니다. 초여름이 되면 이렇게 하얗거나 연분홍색의 꽃을 피우고 꽃이 지고 나면 푸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빛을 띠다가 완전히 익으면 검붉은 색으로 변하죠. 맛은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신맛과 떫은 맛이 함께 느껴집니다. 복분자의 효능은 정말 다양한데요. 전통적으로는 간과 신장을 보하는 명약으로 양기를 북돋고 눈을 밝게 하며 흰머리를 검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시력 보호와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놀랍게도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뿌리도 약으로 쓰입니다. 잎과 뿌리는 기억력 개선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특히 뿌리는 만성천식, 습진, 알러지나 속이 더부룩할 때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주로 덜 익은 푸른 열매를 말려 약재로 사용하는데 잦은 소변, 야뇨증, 허리와 무릎이 약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쓰입니다. 그럼 복분자는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익은 검붉은 열매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오래 두고 먹으려면 복분자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복분자와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 2주 이상 숙성시킨 뒤 물에 타서 음료로 즐기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복분자주도 빼놓을 수 없죠. 복분자에 설탕을 넣고 소주를 부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향긋한 전통주가 완성됩니다. 그 외에도 잼을 만들거나 즙을 내어 마시고 말린 열매를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다만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최대 복분자 생산지인 전라북도 고창에서는 매년 수확철에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전통 보양식에서 현대의 와인, 식초, 디저트까지 복분자는 우리 곁에서 건강과 맛을 책임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가을이면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뎁사리입니다.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움 속에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죠.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우리 조상들은 귀한 약재로 여겼습니다. 신장과 방광 건강에 특히 좋은 뎁사리, 다른 이름으로는 지부자라고도 불립니다. 뎁사리라는 정겨운 이름은 줄기를 말려 만든 빗자루, 즉 뎁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부자라는 한자 이름은 땅의 피부란 뜻으로 땅 위를 넓게 덮으며 자라는 모습에서 붙여졌죠. 여름에는 이렇게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냅니다. 이 시기 어린 수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나물이 됩니다. 살짝 데쳐 된장, 고추장으로 무쳐 먹으면 입맛을 돋우고 비빔밥이나 부침개, 국거리로도 아주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뎁사리는 맛이 달고 쓰며 성질은 차갑습니다. 때문에 몸에 열을 내리고 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죠. 뎁사리의 약효는 씨앗인 지부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부자는 방광에 열을 식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방광 결석 배출을 돕습니다. 신우신염이나 요로 감염 같은 비뇨기 질환 완화에도 탁월하며 피부 가려움증이나 습진에도 사용되어 온 귀한 약재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지면 뎁사리는 자신의 가장 화려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초록빛은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해 마침내 온 들판을 불태우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죠. 이 둥글고 풍성한 모습은 풍요와 화합의 상징으로 여겨져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지부자를 드실 땐 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씨앗 한 줌을 약한 불에 살짝 볶아 물 1리터와 함께 15분 정도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다 지나고 마른 뎁사리는 훌륭한 빗자루가 되어 마지막까지 쓰임을 다합니다. 다만 뎁사리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찬 분이나 과다 복용 시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약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마치 토끼 귀를 닮은 듯한 이 꽃 바로 프렌치 라벤더입니다. 속명 라반둘라는 씻다라는 뜻의 라틴어 LAVAR에서 유래했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이 목욕물의 향료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죠. 프렌치 라벤더의 가장 큰 특징은 꽃차례 위에 달린 나비 모양의 포엽입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피어나며 일반 라벤더보다 훨씬 강하고 상쾌한 캠퍼 향이 섞여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전통 허브 요법에서 프렌치 라벤더는 다양한 효능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첫째, 심신 안정 효과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주고 우울한 기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는 수면 개선입니다. 불면증을 완화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유도하죠. 셋째, 항균 및 항염 작용으로 피부 트러블이나 상처 소독에도 보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로마 테라피로 활용하면 두통과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방향 및 아로마용입니다. 말린 꽃을 포풀이나 방향 주머니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에 넣어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베개 옆에 두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욕이나 스킨케어에도 좋습니다. 꽃을 우린 물을 목욕물에 넣거나 오일을 희석해 마사지 오일로 활용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는 옷장에 넣어 천연 방충제로 사용하거나 비누나 캔들의 재료로도 훌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먹어도 될까요? 프렌치 라벤더는 향이 매우 강하고 캠퍼 성분이 많아 식용으로는 보통 권장되지 않습니다. 식용 라벤더는 주로 잉글리시 라벤더를 사용합니다. 만약 사용한다면 아주 소량만 허브티로 즐기거나 설탕에 향을 입히는 정도로만 활용하세요.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섭취와 오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벤더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곳에서는 매년 발랑솔 라벤더 축제가 열려 라벤더 수확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예로부터 라벤더는 사랑과 정절 그리고 정화와 치유의 허브로 여겨져 왔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싶으시다면 하루 6시간 이상의 충분한 햇빛과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준비해 주세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니 과습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름은 아구새.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부르는 작은 대나무 즉 산죽의 방언이래요. 보시다시피 그늘지고 습한 곳을 좋아해서 지하줄기로 뻗어나가며 이렇게 빽빽하게 자라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 평범해 보이는 산죽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봄에 갓 올라오는 어린 순 즉 죽순은 아주 좋은 식재료가 돼요. 다만 그냥 먹으면 떫고 아린 맛이 강해서 절대 안 돼요. 껍질째 쌀뜨물에 넣고 푹 삶아준 다음 찬물에 담가 남은 아린 맛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손질한 죽순은 볶음, 국, 조림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려요. 잎이라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그늘에 잘 말린 후 약한 불에 살살 덮어주면 바로 죽엽차가 되죠. 은은한 향과 함께 여름철 갈증을 달래는데 최고랍니다. 오래전부터는 약으로도 귀하게 쓰였어요.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감이나 갈증, 소화불량이 있을 때 민간요법으로 달여 마셨다고 해요. 이러한 쓰임새는 일본 문화에도 깊이 녹아 있습니다. 향균성이 있어서 떡이나 주먹밥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고 신성한 식물로 여겨 칠석 같은 축제 장식에도 빠지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산죽이 식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어린 순은 반드시 삶아서 독성과 아린 맛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알고 보면 우리 곁에서 약과 음식 그리고 문화로 함께한 쓸모 많은 식물. 아구새 이야기였습니다. 길을 걷다 흔히 마주치는 이 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뚝새풀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힘겨웠던 춘궁기. 이 이삭을 모아 죽을 쑤어 먹으며 배고픔을 이겨냈던 추억의 식물이죠.
뚝새풀이라는 이름은 이상 모양이 마치 작은 새의 꼬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뚝새풀은 먹을 수도 있는데요. 봄철에 올라오는 어린 잎과 줄기를 채취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줍니다. 여기에 간장, 참기름, 마늘,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향긋한 봄나물이 완성돼요. 차로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 풀을 깨끗이 씻어 잘 말린 뒤 끓는 물에 우리면 은은한 풀향이 매력적인 차가 됩니다. 민간에서는 이뇨 작용을 돕고 부종을 완화하거나 열을 내리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널리 쓰이는 약용식물은 아니니 약용으로 장기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축의 사료로도 중요했고 오늘날에는 논두렁이나 습지 생태계에서 토양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뚝새풀은 농촌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풀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이삭을 흔들며 노는 재미있는 장난감이 되기도 했죠. 만약 뚝새풀을 채취하신다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해요. 습지 주변은 오염 가능성이 있으니 깨끗한 곳에서 채취해야 하고 벼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접촉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뚝새풀은 여우꼬리 같은 꽃이삭을 가진 들풀이자 봄을 알리는 반가운 식물이며 약용보다는 생태적 가치가 더 큰 우리의 소중한 자연입니다.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풀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바로 돼지풀입니다. 예전에 돼지 사료로 쓰거나 돼지가 잘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죠. 하지만 이 돼지풀은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절로 사멸하는 경우도 많아서 교란종이라는 말이 무색할 때도 있습니다. 돼지풀의 진짜 무서움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꽃가루입니다. 돼지풀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식물 중 하나입니다. 과거 민간에서는 드물게 해열이나 피부 질환 완화를 위해 잎을 찌어벌레 물린 데에 바르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옛날 기록일 뿐 현대에는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고 알레르기 위험 때문에 약용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럼 먹을 수는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독성보다는 강한 알레르기 유발 식물이라 식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환자는 접촉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꽃가루가 심한 8월에서 10월 사이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집 주변에서 발견해 제거해야 한다면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요약하자면 돼지풀은 북미 원산의 한해살이 풀로 강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식용 및 약용 가치가 낮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시골길이나 풀밭을 걷다 보면 작고 빨간 보석처럼 생긴 이 열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뱀딸기입니다. 이름이 좀 무섭죠? 숲이나 풀밭처럼 뱀이 나올 법한 곳에서 자라 사람이 먹지 않고 뱀이 먹는 딸기라는 재미있는 민간 인식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한자 이름인 삼해 역시 뱀의 딸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뱀딸기 먹으면 배 아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독이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놀랍게도 뱀딸기에는 독이 없습니다. 다만 맛이 거의 없고 물기가 많아 우리가 아는 달콤한 딸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식용 가치가 낮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교육적 의미가 담긴 이야기였던 셈이죠. 그러나 맛이 없다고 실망하긴 이릅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뱀딸기는 사실 예로부터 귀하게 쓰여온 강력한 약초입니다. 전통적으로 뱀딸기는 강력한 해독 작용과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나 종기나 부스럼, 벌레 물린데 심지어 화상이나 타박상에도 잎과 줄기를 신선하게 찧어 붙이는 구급약처럼 사용했습니다. 인후염이 있을 때 달여 마시기도 했죠. 현대에 와서 뱀딸기가 항암약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암, 자궁경 부암, 폐암, 후두암 등 다양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뿌리부터 식물 전체, 즉 전초를 채취해 잘 말린 뒤 차로 끓여 꾸준히 마시면 암세포가 얼씬 못하게 하는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뱀딸기 차는 단순히 항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과 두뇌를 젊어지게 하여 두뇌 건강을 돕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풍부한 리놀렌산 성분이 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체력 강화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비타민 A와 C도 무척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도 좋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이 뱀딸기를 용규라고 불리는 까마중과 함께 달여 마시면 그 효과가 몇 배로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뱀딸기는 뿌리째 채취해서 말려두었다가 약재로 사용합니다. 외용으로는 찧어서 부치고 내복용으로는 차로 달여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용으로 섭취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특히 임산부나 어린 아이는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 식용 딸기와 혼동하여 과다 섭취하는 일도 없어야겠죠.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지나치기 쉽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을 품고 있는 보물 뱀딸기. 이제 다시 보게 되지 않으신가요? 숲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덩굴 식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애기등이라는 우리 토종 식물입니다. 이름표가 있으니 알아보기 쉽죠? 애기등이라는 이름은 왜 붙었을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등나무와 모습이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작고 아담해서 작은 등나무 같다는 의미로 애기등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이 작은 식물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귀하게 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완화하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 효능들은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이며 현대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옛사람들은 애기등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로 약용으로 사용했는데 가을에 줄기나 뿌리를 채취해서 잘게 썬 다음 햇볕에 바짝 말립니다. 이렇게 말린 약재를 물에 넣고 뭉근하게 달여서 그 물을 마시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어요. 기록에 따라서는 짓지어서 아픈 부위에 붙이는 외용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콩과 식물 중에는 독성을 가진 종류가 있고 체질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상담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먹을 수는 있을까요? 애기등은 일반적으로 먹는 식물은 아닙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약용차 형태로 마시는 것 외에는 식용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애기등은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 숲 가장자리에서 자라면서 땅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토양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콩과 식물답게 뿌리 혹박테리아와 함께 살며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질소 고정 작용을 하죠. 여름이 되면 이렇게 나비 모양의 연한 빛깔의 꽃들이 조롱조롱 피어나는데요. 이 모습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덩굴성 식물이라 울타리나 아치에 감아 키우면 아주 멋진 자연 정원을 만들 수 있죠. 작지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식물 애기등. 다음에 숲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아는 척 해보는 건 어떨까요? 봄날 마치 눈이 내린 듯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이 꽃을 보신 적 있나요? 이 작고 사랑스러운 꽃의 이름은 바로 애기 말발도리입니다. 왜 애기가 붙었을까요? 기존의 말발도리보다 키가 작은 외성종이라서 아기처럼 귀엽다는 의미로 붙여졌죠. 그럼 말발도리는 무슨 뜻일까요? 열매 모양이 말발굽이나 말의 발에 끼우는 장치인 말발도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추위와 공해에도 아주 강해서 정원수나 공원수로 인기가 많습니다. 봄철에 눈처럼 하얗게 피어나 설화 즉 눈꽃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애기 말발도리는 주로 관상용이라는 거예요. 식용이나 약용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데 가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쁜 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경용입니다. 화단 가장자리에 심어 포인트를 주거나 낮은 생울타리로 만들어 공간을 분리할 수도 있죠. 암석 정원에도 잘 어울리고 키가 작아서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활용법은 바로 절화입니다. 작고 풍성한 꽃가지 덕분에 꽃꽂이 소재로도 아주 훌륭해요. 혹시 약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애기 말발도리는 약용식물로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통 한방 기록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물론 일부 비슷한 말발도리 속 식물이 민간에서 소염이나 지열 목적으로 쓰였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애기말발도리는 관상용 가치가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애기말발도리는 식용 기록이 전혀 없고 일반적으로 관상용 관목은 식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예뻐해 주세요. 애기말발도리만을 위한 축제는 없지만 고양 국제꽃박람회나 태안 튤립 축제 같은 큰 봄꽃 축제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히메우츠기라고 불리며 정원 문화에서 사랑받고 있죠. 이 작은 흰 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청초함과 겸손 그리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작고 단정한 꽃의 모습이 봄의 시작을 알리며 보는 이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애기말발도리는 먹거나 약으로 쓰기보다는 봄 정원을 환하게 밝혀주는 작고 아름다운 관상용 나무입니다. 하얀 별꽃이 가지마다 가득 피어난 모습,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산행하다 보면 흔히 만나는 이 열매. 혹시 그냥 지나치셨나요? 이 식물의 이름은 바로 산딸기입니다. 산에서 자라는 딸기라는 뜻이죠. 전통 의서에서는 우질두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주로 들이나 산기슭에서 자라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붉은 열매만 생각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뿌리와 줄기까지도 알레르기성 질환 등의 약재로 귀하게 썼습니다. 봄이 되면 이렇게 순백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이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보석 산딸기 열매가 맺힙니다. 이 작은 열매에 담긴 효능은 실로 놀라운데요. 특히 양기 증진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죠. 한방에서는 복분자와 유사하게 취급하며 신장 기능을 보강하고 정력과 체력을 길러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유정, 유뇨 증상이나 여성 불임증 치료에도 활용되었죠.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만성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도 탁월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를 돕고 간 기능을 개선하며 눈을 밝게 한다고 전해집니다. 기억력을 좋게 해 치매를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심지어 흰머리가 검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럼 이 귀한 산딸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잘 익은 열매를 따서 바로 먹는 것입니다. 달콤하면서 약간의 산미가 일품이죠. 오래 두고 즐기려면 산딸기청을 담가보세요. 산딸기와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킨 뒤 물이나 탄산수에 타 마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산딸기주도 빼놓을 수 없죠. 깨끗이 씻은 산딸기와 담금주를 1:1 비율로 2-3개월 숙성시키면 향긋한 약주가 완성됩니다. 잼으로 만들거나 말린 열매와 뿌리를 차로 달여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붉은 열매는 예로부터 생명력과 건강을 상징했습니다. 올여름 이 붉은 보석을 만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다만 약용 효과는 전통 기록에 근거한 것이며 치료 목적의 사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런 식물을 보신 적 있나요? 마치 벨벳처럼 부드러운 솜털이 잎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꾸만 만져보고 싶게 만드는 신기한 촉감이죠. 이 식물의 이름은 램즈이어입니다. 영어로 어린 양의 귀라는 뜻인데 정말 귀엽지 않나요? 잎의 모양과 부드러운 질감이 정말 아기 양의 귀를 쏙 빼닮았어요. 학명은 스타키스 비잔티나인데요. 여기서 비잔티나는 원산지인 비잔티움 즉 현재의 터키 이스탄불 지역을 의미합니다. 서아시아와 터키, 이란 등 건조한 기후에서 온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보통 20에서 40cm 정도로 자라고 은회색 잎이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게 특징이죠. 여름이 되면 줄기 끝에서 꽃대가 올라와 연보라색이나 분홍빛의 작은 꽃들이 이상 모양으로 촘촘하게 핍니다. 하지만 램즈이어는 그저 예쁘기만 한 식물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과거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유용한 약초로 쓰였습니다. 잎에 항염 및 지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상처가 났을 때나 벌레에 물렸을 때 진정용으로 사용했죠. 특히 두껍고 푹신한 잎은 흡수력이 뛰어나 옛날에는 자연붕대 또는 야생 응급용 거즈라고 불리며 다친 곳에 직접 붙여 응급처치용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 때문에 중세 유럽의 수도원 약초정원에서는 램즈이어를 빼놓지 않고 재배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독특한 촉감 덕분에 오늘날에는 어린이 체험 정원에서 만져보는 식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렇다면 이걸 먹을 수도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가끔 일부 지역에서만입니다. 약용으로 더 알려진 식물이라 일반적인 식재료는 아니에요. 잎의 솜털 때문에 식감이 꽤 거칠 수 있거든요. 만약 시도해 본다면 아주 어린 잎을 깨끗이 씻어서 튀김 반죽을 얇게 묻혀 허브 튀김처럼 살짝 맛보는 정도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소량만 시도하고 체질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매력적인 식물을 집에서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램즈이어는 건조와 더위에 강해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과 통풍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 심어주시고 흙은 반드시 배수가 잘 되는 종류로 선택하세요. 물주기는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듬뿍 주는 방식으로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을 땐 잎이 썩기 쉬우니 통풍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정원에 부드러운 은빛 포인트를 더해주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식물. 오늘은 램즈이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름 모를 두통이나 감기 기운에 시달릴 때가 있나요? 우리 주변의 산과 들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식물 구릿대입니다. 줄기가 구릿빛을 띈다고 해서 구릿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죠. 한방에서는 백지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데 이 백지는 구릿대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전통 한의학에서 백지는 아주 중요한 약재였어요. 강력한 진통, 소염 작용으로 두통, 치통, 관절통 완화에 사용됐고 감기 초기에 오한이 들고 열이 나거나 코가 막힐 때도 이 구릿대를 찾았죠. 놀랍게도 피부 질환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종기나 피부염이 생겼을 때 달인 물을 바르거나 혈액순환을 도와 안색 개선에도 도움을 줬다고 해요.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코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고마운 약초였습니다. 그럼 이 구릿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약용으로 쓸 땐 주로 말린 뿌리, 즉 백지를 사용합니다. 말린 뿌리 약 4에서 8g을 물 600ml에 넣고 약불에서 30분간 달여주세요. 이렇게 만든 약을 하루 2-3번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이 달인 물을 식혀서 세안을 하거나 환부에 사용하면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먹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 순과 줄기만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참기름, 간장, 마늘 넣고 조물조물 무쳐 먹거나 어린 줄기로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다 자란 줄기나 뿌리는 약성이 강해서 함부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구릿대는 그저 약초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예로부터 잡귀를 쫓는 식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단오 무렵에 채취해서 보관하는 풍습도 있었죠. 오늘날에는 그 향을 이용해 한방 화장품이나 향료의 재료로도 활용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효능이 좋은 만큼 조심해야 하죠. 임산부나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고 체질에 따라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초든 장기간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올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진짜 보약이 되겠죠? 마땅히 돌아오다 이런 신비로운 뜻을 가진 약초를 아시나요? 바로 참당귀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마땅히 돌아올 곳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지녔죠. 옛 한의학에서는 이 약초가 여성의 건강을 회복시켜 떠나간 남편마저 돌아오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인 이 참당귀는 약효가 무척 뛰어나 진짜 당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참당귀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보혈 작용입니다. 혈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최고의 약재 중 하나죠. 이 때문에 예로부터 여성 건강을 위한 약방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생리불순, 냉증 완화는 물론 특히 산후조리 시 기혈을 보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어혈을 풀어주어 손발 저림을 완화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 진통 및 항염 작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 귀한 참당귀 일상에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연한 어린 잎은 훌륭한 쌈 채소가 됩니다. 특유의 향이 입맛을 돋우고 소화도 돕죠. 살짝 데쳐 참기름, 마늘과 함께 무쳐내면 향긋한 당귀나물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약효의 핵심은 바로 이 뿌리에 있습니다. 말린 뿌리 5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불로 끓이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당귀차가 됩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참당귀는 씨앗을 뿌리고 2년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비로소 약효가 꽉 찬 뿌리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뿌리는 잘 말려 귀한 약재로 쓰이죠. 이 아름다운 꽃은 그 기다림의 결실입니다. 말린 뿌리 백질 담금주에 넣어 3개월 이상 숙성하면 특별한 향을 지닌 당귀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용 시 꼭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자궁 수축의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는 피해야 하며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섭취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여성 건강의 대표 약초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참당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의 힘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수줍은 듯 피어난 고운 분홍빛의 이 꽃은 바로 우리 들꽃 장구채입니다. 학명은 실레네 피르마. 한자 이름으로는 여류채라고도 불립니다. 장구채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비밀은 꽃이 진 뒤에 숨어 있습니다. 꽃받침이 부풀어 오른 모습이 마치 우리 전통악기 장구의 통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또 다른 이름 여류채는 여자가 즐겨 먹었던 부드럽고 연한 나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구채는 산과 들 햇볕이 잘 드는 길가에서 흔히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약 40에서 80cm까지 자라며 곧게 뻗은 줄기에는 뚜렷한 마디가 있습니다. 초여름이 되면 이렇게 연한 분홍색 또는 연보라색 꽃을 피워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장구채는 봄철에 아주 귀한 식재료가 됩니다. 바로 어린 순을 나물로 먹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장구채 나물 무침입니다. 먼저 어린 순을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12분간 살짝 데쳐줍니다.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 뒤 된장이나 고추장,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더해 조물조물 무치면 향이 부드럽고 씹는 맛이 좋은 봄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땐 장구채 된장국도 별미입니다. 데친 장구채를 먹기 좋게 썰어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두부와 함께 끓여내면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죠. 이처럼 맛있는 장구채는 우리 몸에도 아주 이로운 약초입니다. 전통 민간요법에서는 이뇨작용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돕고 해독작용으로 염증을 완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특히 간 기능을 개선하고 암을 다스리며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활혈작용이 있어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출산 후 젖이 부족할 때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최근에는 요로 결석을 녹여 배출하는 효과와 함께 폐암이나 복수암에 대한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질환 치료 물질로 특허 출원까지 되었죠. 말린 잎과 줄기를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덕분에 정원의 관상용으로 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구채를 즐기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식물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아는 것만 채취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봄철 기운을 보충해주던 보양 산나물, 장구채.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자연의 선물, 올해 봄에는 장구채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이 식물 본 적 있으세요? 바로 마땅히 돌아온다는 의미의 당귀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며 아내가 챙겨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선명한 초록빛 잎사귀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데요. 특유의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은 한 번 맡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괜히 여성을 위한 인삼이라 불리는 게 아니에요.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보혈 약재로 혈액 생성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생리통 완화와 산후 회복에도 탁월하죠. 그럼 이 좋은 당귀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여린 잎을 쌈 채소로 즐기는 방법이 있어요. 쌉쌀한 향이 고기의 기름진 맛을 싹 잡아줘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뿌리는 보통 말려서 약재로 쓰는데요. 따뜻한 물에 뿌리를 넣고 20분 정도 달여 당귀차로 마시면 몸의 냉기를 없애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삼계탕이나 약밥에 넣으면 요리의 격을 높여주는 신의 한 수가 되죠. 여름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요. 이 꽃이 피면 많은 곤충들이 찾아오는 밀원식물이기도 해요. 하지만 섭취 시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산부는 피해야 하고 혈액응고 억제 작용 때문에 관련 약을 드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몸에 열이 많은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회복과 소중한 사람의 귀환을 상징하는 식물. 오늘 향긋한 당귀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꽃의 이름은 바로 여우꼬리 맨드라미입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죠? 왜 여우꼬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던 닭벼슬 모양의 맨드라미와는 달리 꽃차례가 길고 부드럽게 늘어진 모습이 마치 살랑이는 여우의 꼬리를 쏙 빼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은 울플라워라고도 불리는데요. 깃털 장식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양털 같기도 한 모습이 참 잘 어울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길게 꽃을 피우는데 정열적인 빨강, 사랑스러운 분홍 발랄한 주황과 노랑까지 색깔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이 식물은 햇빛을 정말 좋아하는 대표적인 양지 식물이라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면 한여름의 건조와 더위에도 끄떡없이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화단을 화려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뒤에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맨드라미꽃을 개관화 그리고 그 씨앗은 개관자라 부르며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해왔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맨드라미는 지혈작용이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나 혈변, 치질 출혈은 물론이고 여성의 자궁 출혈과 같은 각종 출혈성 질환에 보조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질이나 만성적인 설사를 멎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며 항염 작용이 있어 피부 질환이나 눈의 충혈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팔방미인이죠? 다만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의 체질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약용차입니다. 잘 말린 꽃이나 씨앗을 한두 꼬집 정도 넣고 따뜻한 물에 끓여내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건강차가 완성됩니다. 붉은 빛깔이 참 곱겠죠. 두 번째, 놀랍게도 식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린 잎과 줄기를 중요한 잎채소로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부드러운 어린 잎을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관상용 가치입니다. 생생한 색감과 독특한 질감 덕분에 그 자체로 훌륭한 꽃꽂이 소재가 되고요. 특히 건조해도 색과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드라이플라워나 리스, 포프리 등 다양한 공예 작품에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불타는 듯한 모습 때문일까요? 여우꼬리 맨드라미의 꽃말은 열정 영원한 사랑, 그리고 불타는 마음입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길한 기운을 부른다고 하여 시골집 마당이나 장독대 옆에서 여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던 정겨운 꽃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가을이 되면 여우꼬리 맨드라미를 대규모로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이 많은데요. 순천만국 가정원이나 태안 코리아 플라워파크 등에서 열리는 가을꽃 축제에 방문하시면 바람에 일렁이는 붉은 물결의 장관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키워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씨앗은 봄철 4월에서 5월경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면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웃자라지 않고 꽃색도 선명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보고만 있어도 뜨거운 에너지가 전해지는 꽃 여우꼬리 맨드라미.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 강렬한 아름다움으로 생기와 열정을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독특한 검은 대나무를 아시나요? 바로 오죽입니다. 이름에 까마귀 오자를 쓸 만큼 칠흑 같은 검은 빛을 자랑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검은색은 아니에요. 어린 줄기는 다른 대나무처럼 푸른색이지만 자라면서 점차 짙은 갈색을 거쳐 아름다운 검은색으로 변신합니다. 그럼 이 귀한 오죽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먼저 봄에 돋아나는 어린 죽순은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아삭한 식감으로 죽순나무를 무치거나 들기름에 볶아 먹어도 맛있고 국이나 장아찌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생죽순에는 미량의 독성이 있으니 반드시 쌀뜨물에 삶아 떫은 맛을 제거하고 드세요. 죽순뿐 아니라 잎도 버릴 것이 없는데요.
깨끗한 잎을 잘 씻어 말린 뒤 차로 끓여 마시면 주겹차가 됩니다. 몸에 열을 식혀주고 갈증 해소에 탁월하다고 해요. 전통 한방에서는 대나무 수액인 중력이나 속껍질인 주결을 해열과 거담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독특한 색감 덕분에 오죽은 관상용 정원수나 분재로도 큰 사랑을 받습니다. 옛 선비들은 오죽의 검고 고든 모습에서 지조와 절개, 고결함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품격 있는 상징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오죽으로 가장 유명한 곳, 바로 강릉 오죽헌입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이곳의 이름이 집 주변에 가득했던 검은 대나무에서 유래했습니다. 보는 즐거움부터 먹는 즐거움, 그리고 깊은 문화적 의미까지 신비로운 매력을 간직한 오죽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밤이 되면 달을 맞이하러 피어나는 꽃을 아시나요? 바로 달맞이꽃입니다. 저녁에 피었다가 다음날 아침 해와 함께 조용히 지는 모습 때문에 이런 서정적인 이름이 붙었죠. 이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 뒤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땅에 낮게 엎드린 이 어린 잎은 봄철 입맛을 돋우는 별미가 됩니다. 매운맛을 살짝 우려낸 뒤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죠. 뿌리는 야생 순무라고 불릴 정도로 맛이 좋은데요. 단맛과 아린 맛이 함께 있어 생으로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일품입니다. 예로부터 뿌리는 월견초라 불리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쓰였고 달여 마시면 몸에 온기를 더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달맞이꽃의 가치는 이 노란 꽃잎이 지고 난 뒤에 더욱 빛납니다. 바로 이 씨앗에서 추출하는 달맞이꽃 종자유 때문인데요. 이 작은 씨앗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 가득합니다. 바로 감마리놀렌산 GLA라는 성분이죠. 감마리놀렌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한 필수 지방산이라 우리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합니다. 놀랍게도 자연계에서는 모유와 바로 이 달맞이꽃 등 극히 일부에서만 발견되는 귀한 성분이에요. 이 때문에 달맞이꽃 종자유는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고 특히 피부 보습과 생리 전 증후군 완화 등 여성 건강에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잎을 짓지어 피부염에 붙였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니까요.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린 잎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쳐 드세요. 종자유는 제품 권장량에 따라 캡슐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임산부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 세상을 밝히는 달맞이꽃. 그 모습처럼 꽃말도 은은한 사랑, 조용한 헌신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선물, 달맞이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식물의 이름은 외당귀입니다. 먼저 당귀라는 이름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마땅히 돌아온다는 의미로 혈을 보충해 몸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럼 외당귀의 외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일본을 의미하는 한자로 일본에서 유래한 당귀라는 뜻입니다. 외당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줄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자줏빛이 돕니다. 싱싱한 잎에서는 당귀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고요. 여름이 되면 이렇게 하얗고 작은 꽃들이 우산처럼 모여서 핍니다. 하지만 외당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뿌리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죠. 대표적인 효능은 보혈, 즉 혈을 보충하는 것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냉증을 개선하고 생리통, 월경불순 등 여성 질환에 널리 쓰여왔습니다. 그럼 이 외당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차로 마시는 겁니다. 말린 외당귀 뿌리 3에서 5g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불에서 15분 정도 달여 하루 한두 잔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몸보신이 필요할 땐 약선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삼계탕을 끓일 때 다른 재료들과 함께 외당귀 뿌리 5에서 10g 정도를 넣으면 풍미와 영양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산부는 복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고 드물게 햇빛에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토종 참당귀와는 학명도 다르고 특징도 조금씩 다른데요. 외당귀는 일본계를, 참당귀는 한국 자생종을 의미하죠. 예로부터 여성 건강을 지켜온 고마운 약초 외당귀. 이제는 잘 알고 건강하게 활용해보세요. 요시플렉사 라일락 제임스 맥팔레인. 이름부터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 아름다운 분홍빛 꽃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알수록 매력적인 제임스 맥팔레인 라일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름의 유래부터 살펴볼까요? 학명 요시플렉사는 헝가리 라일락 요시카에아와 중국 원산의 리플렉사라는 두 라일락이 만나 탄생한 교잡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임스 맥팔레인은 이 품종을 개발한 캐나다의 육종과 이름을 따서 붙여졌죠. 추위에 강하고 늦게 피는 특징을 가진 개량 품종입니다. 이 라일락은 약 2m에서 3m까지 자라는 낙엽성 관목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화 시기입니다. 일반 라일락이 지고 난 후인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선명한 분홍빛 꽃을 피워요.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향기는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죠. 이 향기 덕분에 전통적으로 향기요법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벼운 두통을 완화하며 숙면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이 매력적인 라일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향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꽃을 잘 말려서 포풀이나 향주머니를 만들면 오랫동안 그 향을 즐길 수 있어요. 또는 욕조에 꽃을 띄워 로맨틱한 향기 목욕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라일락 꽃은 식용도 가능합니다. 주로 향을 즐기는 용도로 소량 사용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라일락 차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꽃잎을 뜨거운 물에 23분만 우리면 은은한 꽃향이 나는 허브차가 완성돼요.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라일락 시럽을 만들어 보세요. 꽃과 설탕, 약간의 물을 넣고 약불에서 끓여 식힌 후 걸러내 병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 시럽은 탄산수나 칵테일, 디저트에 환상적인 향을 더해줘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농약이 처리된 꽃은 절대 식용하면 안 되며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라일락은 세계 여러 곳에서 봄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미국 로체스터에서는 매년 세계 최대의 라일락 축제가 열리는데 무려 500종이 넘는 라일락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라일락의 꽃말은 첫사랑, 젊음의 추억입니다. 유럽에서는 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죠. 정원에서는 다른 봄꽃들이 지고 난 뒤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향기로운 정원을 만들고 싶거나 벌과 나비를 초대하고 싶을 때 아주 좋은 선택이죠. 이름의 유래부터 향기로운 활용법까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제임스 맥팔레인 라일락. 여러분도 이 꽃과 함께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매혹적인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여우의 장갑이라 불립니다. 식물의 정식 명칭은 디기탈리스. 꽃 모양이 손가락에 끼는 골무를 닮았다 해서 라틴어로 손가락을 뜻하는 디기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어 이름인 폭스글러브는 재미있는 전설을 담고 있죠. 옛날 여우가 사냥꾼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꽃을 발에 장갑처럼 끼고 발소리를 죽이며 다녔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답니다. 유럽과 서아시아가 원산지이며 곧게 뻗은 줄기 한쪽에 종 모양의 화려한 꽃들이 조롱조롱 달립니다. 색깔도 보라색, 분홍색, 흰색, 노란색 등 아주 다양하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디기탈리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심장약의 원료로 유명했습니다. 잎에는 디기톡신과 디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심장 수축력을 높여 심부전이나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치료에 쓰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정제된 성분만을 의약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꽃말도 위험한 아름다움, 치명적 매력, 그리고 비밀입니다. 유럽 민속에서는 요정들이 이 꽃을 모자나 장갑으로 쓴다고 믿어 요정의 꽃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디기탈리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무서운 얼굴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맹독성 식물입니다. 잎, 꽃, 줄기는 물론이고 씨앗과 뿌리까지 식물 전체에 강한 독성이 퍼져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아주 적은 양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구토와 어지러움은 물론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고 심각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독성 때문에 절대 금지됩니다. 약으로 사용할 때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아주 정확한 용량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이렇듯 위험하지만 디기탈리스는 뛰어난 관상 가치 덕분에 정원에서 큰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는 영국의 코티지 가든 스타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식물이죠. 봄과 초여름 사이 유럽의 여러 꽃 축제나 정원 개방 행사에서 화려한 모습을 뽐내곤 합니다. 키가 큰 품종은 정원 뒤편의 배경식물로 훌륭하고 반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씨방이 맺히죠. 정원에서 키우신다면 몇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호기심 많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둘째, 식물을 손질한 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셋째, 텃밭에 식용 채소와는 멀리 떨어뜨려 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귀한 약초이자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독초. 디기탈리스의 두 얼굴, 그 아름답고도 위험한 매력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명한 분홍빛 꽃 어딘가 흐릿한 모습이 몽환적인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 꽃의 이름은 더 특별하답니다. 바로 우단동자인데요. 이름의 숨은 뜻을 아시나요? 먼저 우단은 벨벳을 뜻해요. 잎과 줄기를 뒤덮은 은회색의 부드러운 털이 마치 벨벳 같은 질감을 보이죠. 그리고 이 화사한 꽃은 어린 동자가 고운 옷을 입은 모습 같다고 해서 우단동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럽 남부가 고향인 이 꽃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함을 가졌어요. 은빛 잎과 강렬한 꽃색의 대비가 뛰어나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 큰 사랑을 받습니다. 꽃을 말려 드라이 플라워로 만들거나 화환이나 리스 장식에도 활용되죠. 과거 유럽 민간에서는 잎과 꽃을 약용으로도 사용했대요. 항염이나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겨 가벼운 상처에 쓰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먹을 수도 있을까요? 널리 먹는 식물은 아니지만 깨끗한 꽃을 샐러드나 디저트 장식으로 쓰거나 뜨거운 물에 우려 향기로운 꽃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다만 대량 섭취는 권장되지 않으며 알레르기 체질이나 임산부는 주의가 필요해요. 이 꽃의 꽃말은 순수한 사랑, 청초함, 그리고 젊음입니다. 이름표에 적힌 학명은 실레네 코로나리아. 우리에게는 우단동자라는 이름이 더 정겹죠. 벨벳 같은 잎에 숨겨진 부드러움과 아이처럼 순수한 꽃망울. 우단동자의 반전 매력을 기억해 주세요. 봄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푸른 잎들.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몰아내는 명약으로 불리는 식물. 바로 머위입니다. 머위라는 이름은 먹는 나물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넓은 잎이 멀리 뻗는다는 의미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마치 벌집처럼 둥글게 모여 있어 봉두채 또는 봉두군이라는 근사한 이름도 가지고 있죠. 머위의 가장 신기한 특징은 이른 봄, 잎보다 먼저 꽃대가 올라와 혹독한 겨울의 끝과 희망찬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꽃봉오리를 관동화라 부르며 오랜 기침과 가래를 다스리는 귀한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뇨 작용을 돕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줬죠. 하지만 머위의 진가는 현대에 와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156년 전통 생약 전문 회사 젤러는 바로 이 머위 추출물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강력한 항알러지 작용을 입증한 셈이죠. 뿐만 아닙니다. 뇌신경세포 파괴를 막아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와 대사증후군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머위에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미량의 독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이 독성은 열에 아주 약해서 끓는 물에 데치거나 익혀 먹으면 완전히 사라지니 안심하세요. 쓴맛을 줄이고 부드럽게 즐기려면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잠시 담가두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한 머위잎은 향긋한 쌈밥이나 나물 무침, 된장국, 장아찌로 만들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이른 봄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머위순이라고 불리는 꽃대는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바삭하게 튀김으로 만들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말린 잎과 꽃은 차로 우려 마시면 몸속 독소 배출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머위의 진정한 힘은 땅속 뿌리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머위 뿌리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며 암으로 인한 통증까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경화, 고지혈증, 당뇨 등 각종 성인병 관리에도 이롭죠. 민간에서는 12월에 채취한 뿌리를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해 약성을 극대화한 뒤 달여서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겨울을 이겨내기에 머위의 꽃말은 공감과 기다림 그리고 인내와 희망입니다. 강원도 정선이나 양평 산나물 축제에 가면 이 머위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몸을 지키는 천연 약초 머위였습니다.